안녕하세요. 티목입니다. 영상 오른쪽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제 지금 뒷배경은 아코님, 시청자 아코님께서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신 베니스강 사진이고요. 배경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용도 하고 누가 보내주신 거라고 말씀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중반부터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이거 약봉투거든요.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크리스마스에 방송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고 그리고 방송도 계속해서 편집이랑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발음이 혹시 어눌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체력이 좋을 때 바로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한 주 쉬고 건너서 돌아온 12월 3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 준비해왔고요.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져와 봤고, 두 번째로는 1차 무역 협상이 그 뒤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까지 진행되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도 디지털 컨텐츠 중 하나인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한국의 웹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지, 어디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볼 수 있겠구나, 이제 만화라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키워보기 위해서 한번 저도 알아보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즉 대통령 자리를 내려놓을 이유가 있으니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건이 미국의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통과되었다는 뜻이죠. 미국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뜻이지만 미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제가 추가적으로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을 간단히 이해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 번째 일이었는데요. 1868년에 앤드루 존슨, 그리고 1998년에 빌 클린턴에 이어서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불명예스럽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미국의 국회, 그 중에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니 이제 상원에서만 통과되면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원에는 언제 전달되고 언제 결정이 날까요? 우선 상원에 전달되어서 최종 결론이 나는 시기는 내년인 2020년 1월경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니 바로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넘겨주고 상원에서는 결정만 내리면 그만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을 또 편집해서 올려두었으니 추가적으로 왜 상원에서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을까 궁금하시면 오른쪽 위에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이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극히 요약해서 전달드리자면 상원은 2019년 12월 3주차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현 대통령의 한편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까지 통과돼서 미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배경이 첫째로 있게 되고요. 이해하기 쉽죠?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점이 작용하는 겁니다. 현재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으로 탄핵안이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고 민주당도 역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원으로 넘겨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최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현재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었다. 미국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뉴스 보도가 나가는 상황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는 탄핵소추안을 통과는 시켰지만 상원에 바로 전달하지는 않은 채로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은 되었다 하원에서라는 소식이 최대한 오래도록 국민들한테 전파되도록 시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하원 대표인 하원 의장 낸시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핵 표결이 완료된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당장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해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자기 편이 포진되어 있는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이 넘어와서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자신은 이 탄핵소추안이 성공 못할 것이라는 것에 자신이 있으니 얼른 탄핵 한번 상원으로 넘겨봐라 라고 하고 있게 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미난 두뇌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이것도 민주당 공화당에 대해서 개념이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클릭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에 대한 반응, 그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다양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은 그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뭐 어디서는 한 플러스 4% 정도 반대가 높고 어디서는 또 플러스 한 6% 정도 찬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게 됩니다. 즉,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화당은 완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편, 민주당은 완전히 미국 대통령의 반대편이라는 상황까지 겹쳐 있으니 달리 해석해보자면 미국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로 보는 시각이 등장할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반응 두 번째,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상원에서 쉽게 결정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3주차 동안 말이죠. 미국 대통령에 더욱 큰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미국 대통령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체크만 하는 정도로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금융경제시장에서는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끝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니까 지켜보니 이것이 진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말로 뭐죠? 컨센서스가 형성되게 되면 금융시장에서도 출렁였을 텐데 금융시장이 별로 출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원에서까지 가결되는 상황은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융시장을 봐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날에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크게 변동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나오거나 하면 금융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파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슈를 다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지만 싸우기도 하다가도 지난 12월 3주차까지는 1차 협상이 진행되었었고 그에 대한 기자회견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몰 딜이라고 할 정도로 본격적인 무역협상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는 1차 무역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1차 라는 느낌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발언들이 이어져 나왔는데요.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하는 행보가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재무장관인 문우신 재무장관은 1단계 무역 합의에서 단순한 대화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분명히 실행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이행 장치를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도 1단계 합의에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을, 특히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겠죠.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발벗고 나서서 1단계 합의가 거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오고 갔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구나 라고 넘기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문우신 재무장관이나 무역대표부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1차는 그냥 1차일 뿐인 거 아니야? 무역협상 또 가다 보면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많이 하니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추가해서 조금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수입 확대와 문제 해결이라는 큰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입 확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중국이 그동안 뭐 농산물 너희 거 수입 안 해. 너희 거 에너지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희 거 서비스도 사용 안 할 거야. 라고 말했던 부분을 이제 무역 협상 첫 번째를 통해서 미국산 수입품들을 중국에서 확대해 주는 것들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목록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첫 번째 농산물, 두 번째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미국산 거 계속 안 산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수입을 좀 많이 해주겠다라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숫자로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즉 2017년에 중국이 약 240억 달러 규모,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수 있죠. 28조 원 규모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약 18조 원 정도를 더 많이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총 37조 원 이상 정도를 추가 구매하기로 협상했다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원래 샀던 거, 줄였던 것보다도 더 많이 사줘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농산물 외에도 에너지와 서비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합을 해보자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또 이 합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 중국의 문제라고 여겨졌던, 미국이 해결하라라고 했었던 문제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환율 투명성,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이 환율 투명성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쉽게 말해서 중국 돈의 가치를 중국 정부가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즉 시장 논리대로 어련히 비싸질 때 비싸지고 어련히 싸질 때 싸질 대로 두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막 가격 높이고 싶을 때는 높이고 가격 낮추고 싶을 때는 낮추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중국 돈의 가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없애고 이 환율이 투명하게 시장 논리대로 굴러가도록 가만히 둬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해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지적재산권, 지재권이라고도 부르죠. 이 지적재산권 이야기와 기술 이전 문제는 묶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즉 창작물을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중국 기업에게 기술 이전, 말 그대로 기술을 누군가에게 이전해준다,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기업에게 이전, 즉 전달해주도록 중국으로부터 강요받는 등의 문제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가끔씩 얘기가 나왔었죠. 당연히 중국 시장 안에서 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지적재산권과 기술 이전의 강요를 멈춰라 라고 하는 문제 해결을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보호해라, 외국 기업 것도 역시 보호해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외국 기업들로부터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신식인 상품과 서비스들, 기술들을 중국 기업들에게 전달하도록 강요하거나 빼앗는 일을 줄이고 뺏길 경우에는 보호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번 합의에서 주목받은 부분은 단연 관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이제 12월에 추가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던 거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에서 10%의 관세율이 있었다라면은 그 부분을 이제 잠정 중단하고 원래 들여오던 가격대로 들여올 수 있도록 중국에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 역시 복수를 위해서 올렸던 관세를 다시 내려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양쪽 국가 모두 관세를 아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이 무역 협상에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 합의가
계속해서 무르르듯 매끄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스몰 딜 뒤 이면에서 미국 뉴스를 보자면은 중국에게 수출하는 첨단 기술에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즉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에게 마구잡이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이 규제를 2020년 상반기 이후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당장 검토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중국도 이에 대해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이 협력하는 일인데 왜 자꾸 미국 정부는 정부가 나서서 난리냐, 왜 자꾸 나서냐라고 하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는 분명히 1차 스몰 딜이라고 해서 합의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 투닥투닥하고 있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외교이고 교역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절대 쉽지 않은 것이 합의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협상은 1차 합의를 통해서 분명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금융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둘이 악수하고 웃으면서 짝짝짝 한다기보다는 각자의 경제를 위해 협상을 하면서 또한 더욱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사실 저도 계속 다뤘었죠. 홍콩 문제나 위구르족 문제처럼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코멘트를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등에 대해서 외국의 간섭은 절대 안 된다, 우리들이 그것을 막을 것이고 그것을 외국이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의견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확실히 선을 그어가면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많은 시장의 사람들이 이게 정말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될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만화, 한국 웹툰.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한국인이라면. 네, 이 웹툰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이쪽에 취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웹툰에서 웹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제 웹페이지 할 때 그 웹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웹툰에서 툰은 카툰, 즉 만화에서의 툰을 가져와서 합성어로 웹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두었고, 쉽게 생각하면 웹상에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만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는 각종 포털 사이트나 또는 어떤 특정 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만화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 접속되기만 하면 언제든 볼 수가 있다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웹툰이라는 분야는 현재 이 웹툰 시장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래가 보인다라는 산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12월 3주차에 괜찮은 뉴스가 나와서 바로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이 웹툰에서 가장 유명한 네이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사의 웹툰 플랫폼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MAU는 월간 실사용자 수라고 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를 체크하는 지표를 말하는데요. 자,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미, 즉 미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용자 수가 월간으로 2018년 4월에는 400만 명에서 2019년 11월, 즉 지난달에는 10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즉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실제 이용자 수가 매월 1000만 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바로 미국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는 물론 1000만을 달성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성장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체크해 볼 만한데요. 지난해 2018년 4월에 400만 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2018년 10월에 500만 명이었다라는 점을 보면 약 1년 만에, 즉 1년에서 1년 반 정도 만에 사용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플러스 10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네이버 웹툰, 즉 정확히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명으로는 라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iOS, 즉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기기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iOS의 마켓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4위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용자 수 기준으로. 이 기록이 4위면은 특히 특정 분야의 4위면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숫자, 데이터 기준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만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최초로 달성한 순위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화라는 컨텐츠로 이렇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 확인하게 된 어플리케이션이 어디 것? 바로 한국의 라인 웹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플의 마켓만 체크해 보면은 아쉽겠죠. 이제 안드로이드, 즉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구글의 어플리케이션 마켓, 즉 앱 마켓에서는 만화 수익 기준으로는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1위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또 조금 뜯어서 보자면 전 세계 100개 국가의 구글 플레이 앱 마켓에서 사람들이 만화를 보려면 뭘 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라인 웹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지역, 즉 북미 지역에서만 1000만을 달성했다라고 알아가면 아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글로벌 MAU, 즉 전 세계 월간 실사용자 수 라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지역의 1000만 명을 더해서 총 6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매월 만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라인 웹툰에 접속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수만큼의 사람들이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작은 책, 작은 글, 그림 이랬던 것들이 인터넷 시장에 힘을 입어서 더더욱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웹툰과 관련된 기사로만 갖고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웹툰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 얼마든지 쉽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웹소설까지 해서, 저도 심지어는 웹소설 시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사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 웹소설과 웹툰과 관련된 다른 국가와의 거래액만 1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웹소설과 웹툰을 1조 원가량 소비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대 수출 유망주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등장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 그리고 그 국가의 고유의 캐릭터로서 또 다른 홍보에 활용된다든지 이 캐릭터를 빌려주면서 또 돈을 번다든지 하는 식으로 확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설과 만화에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분야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인터넷과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매우 좋은 시각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총 3가지 이야기를 모두 다 다뤄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특히 다루면서 저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국문학과를 졸업해서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나온 저로서는 이 소설이나 이 소설과 같은 창작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현실적인 생계 때문에 많이 접는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 웹툰,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먹고 살 길이 조금이나마 더 예전과 책을 내는 것 말고도 더 늘어난 것 같아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모든 이야기는 해봤고요. 다행히 목이 잘 버텨줬는데 중간에 쉬다 와서 사실은 지금 재촬영을 하는 건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고 또 크리스마스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 9시에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